자, 그 다음, 황제는 하드리아누스죠.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이아누스의 족갑벌 되는 혈통이에요. 그래서 후계자가 되었고요. 물론 이 사람도, 젊어서부터 호민관, 재무관, 집정관, 속주총독 아주 뭐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트라이아누스의 후임으로 지명이 되었고, 117년에 트라이아누스가 사망하자 저 사람이 임페라토르다라고 지명해서 이제 군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위에 오르게 됐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앞에 양아버지 트라이아누스가 전쟁을 굉장히 많이 벌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교훈 삼아서 영토 확장보다는 내실화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 사람한테 훌륭한 일은요. 수천 킬로의 여행 그리고 제국 내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황제예요. 물론 건축물이야 뭐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수천 킬로를 여행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순행을 한 거예요. 황제라면 도시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제국을 여행하고 또 여행한 목적이 제국에 있는 여러 특히 군단들을 가서 격려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가 남겼던 여러 유적 중에 유명한 건 여기 하드리아누스 월이죠. 여기 브리튼 섬에 있는 장벽인데 위에 스코틀랜드와의 경계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칼레도니아, 켈트족 못 내려오도록 막은 거죠. 근데 그냥 생각하면 저 북방에 있는 켈트족이 뭐 이렇게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저기다 성벽까지 쌓았을까 싶은데요. 저 북쪽에 누가 오냐면 노르만인들이 건너온 거예요. 그 덴마크나 스웨덴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저쪽 스코틀랜드 쪽으로 와가지고 저기서 남쪽으로 쳐내려온 일이 잦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드리아누스 월을 만들었던 거고 그 위에 안토니누스 시대에 좀 위에까지 또 성벽을 이제 짓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의 가장 훌륭한 업적은 이거죠. 순행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117년부터 138년까지 황제의 제위에 있었는데요. 121년부터 132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로마 제국 전체를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21년부터 이탈리아를 떠나서 빨간색 라인이에요. 이탈리아를 떠나서 루그눈둠, 리옹 지역을 거쳐서 로마 군단의 가장 중요한 이 게르마니아로 갑니다. 가서 브리튼 섬까지 가고 런던, 런디니움까지 갔다가 거기서 남하를 해서 갈리아를 횡단을 해서 에스파니아 타라코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서 시리아 안티오키아 가고 케를 거쳐서 니코메데를 거쳐서 에페소스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아예 동쪽으로 가서 아테네를 거쳐서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가서 나일강의 테베까지 갔다 오는 이런 엄청난 거리를 갔다 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서 많은 건축물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면 하드리아누스가 남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드리아누스 도서관이죠. 도서관의 한쪽 벽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아크로폴리스 동쪽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요. 제우스 신전이 되게 오랫동안 짓고 있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짓기 시작했는데 완공을 못 하다가 하드리아누스가 이걸 최종적으로 완공을 했죠.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완공을 해줬고 그 앞에 보면 하드리아누스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드리아누스 세웠는데 이게 이런 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테세우스가 세운 아테네고 여기서부터는 하드리아누스가 지은 아테네다. 그러니까 이게 구도시와 신도시의 경계였다는 거죠.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언덕 그쪽은 구도시고 하드리아누스 문 바깥에 여기 지금 신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택가 여기가 이제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신도시였다는 거죠. 이 아테네를 재건을 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아테네를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그리스의 문화에 아주 심취를 해가지고 그쪽 공부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죠. 물론 로마 황제 대부분이 이 그리스 문화에 심취를 해가지고 이 동방 지역을 여행하기를 많이 원했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되게 무식한 남자들의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이 문화 수준도 낮았고 그랬는데 이 동방에 있었던 그리스 문화 상당히 수준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동방 지역에서 많이 배우기를 원했고 그쪽으로 여행 가서 공부도 많이 했고 공부하는 학교 같은 건 주로 동방 지역에 있었죠. 그 로마의 귀족들이 공부하러 가는 첫 번째는 아테네, 자, 두 번째는 로도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가 정벌된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죠. 아테네에는 뭐가 있었죠? 학교가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니케이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이것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기독교 세력이 이 학교를 문 닫기 전까지 이 학교는 로마 제국에서 귀족의 자제들이 가서 공부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로마시에서 뭐 1시간 정도 북동쪽으로 가면 하드리아누스가 말년에 살았던 별장이 있어요. 하드리아누스의 별장, 티볼리 별장이 있는데요. 길이가 90m고 폭이 450m의 저택입니다. 이 중간에 사진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예,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그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는 8채 궁전과 경기장이 있었고요. 도서관, 세라피스 신전, 연못이 2개, 식당이 3개, 목욕탕이 5개, 영빈관, 성소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하죠. 또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이거죠. 판테온입니다. 자, 판테온의 기둥 위에 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죠. M 아그리파 LF 코스 테르티움 페시티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루키우스의 아들 아그리파가 콘술 테르티움 3번째 콘술일 때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이었던 아그리파가 이 만신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로마시에 화재가 났을 때 불타 없어졌고, 그러니까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만신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드리아누스 때 이런 식으로 재건을 합니다. 아그리파가 세웠던 만신전은 원래 사각형이었다 그래요. 근데 하드리아누스 때 뭐 기술이 좀 더 발전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의 신전과 로마식 돔을 결합해가지고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판테온을 잘 보면 앞에 기둥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기둥을 깎은 형식도 독특해요. 이게 단일 돌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채석장에서 이 돌 하나를 한 팀이 맡았다 그래요. 한 팀이 맡아가지고 이거를 로마까지 운반을 하는 거죠. 이거를 깎다가 깨지면 새로 깎고 이런 거죠. 여기서 성과금 같은 거 주고 했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거를 제대로 깎아서 납품하는 이런 데다가 성과금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중간에 제대로 이게 결과물을 못 내가지고 그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팀도 있었다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여기다가 세울 수 있었던 어떤 경제적, 정치적 능력? 어마어마한 거죠. 기둥 하나가 60톤이나 되는데 옛날에 이걸 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 16개가 있는데요. 이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열주랑 포르티코라고 불러요. 이걸 입구라고 흔히 부르죠. 입구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 판테온이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신전으로 쓰였는데 여러 과학적인 것들도 여기 담겨 있고요. 해시계 역할도 하죠. 맨 지붕에 9m의 오큘러스가 있어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으면 몇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해시계 역할도 있고요. 또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멍도 사실은 있고요. 판테온의 구는 지름이 43.3m의 완전한 구체가 들어있다고 그러고요. 당시를 보면 균형, 조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완전한 구체를 여기다가 넣는 게 이들의 어떤 철학적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겠죠. 또 판테온의 도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술적 게 숨어 있어요. 이 판테온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무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자, 오늘날의 콘크리트는 당연히 철근이 들어가죠. 철근 안 넣고 콘크리트만 하면요, 여름과 겨울에 압축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느 틈에 금이 갑니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이 있는 거죠. 철근은 콘크리트에 어떤 압력을 더 강하게 해서 넣는 것도 있지만 콘크리트가 압축화 팽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라짐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그 철근 대신에 무엇을 넣냐면 저렇게 벽돌로 아치를 넣습니다. 벽돌하고 또 여기 콘크리트하고는 또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압축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철근 대신에 벽돌 아치를 넣어가지고 힘을 분산하는 이런 것, 구조 보강용으로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판테온이란 것은 18세기 근대 건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판테온은 로마 이후에 1300년 동안 가장 큰 도움이었고요. 그럼 1300년 이후에 뭐가 등장을 하죠? 브루넬리스키의 피렌체의 도움이 이 판테온 도움을 이어서 그 다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근대 건축 중에 버지니아 대학이 있죠. 토마스 제퍼슨이 설계했다고 하는 로툰다가 있고요. 또 콜롬비아 대학의 메모리얼 도서관이 있네요. 이것도 판테온을 보고 참조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근대 건축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딱 보시면 정면에 그리스 신전 타입의 모습을 딱 갖고 있죠. 겹쳐진 두 개의 페디먼트가 있고 구조 보강용 아치가 있다. 18세기에 앙뚜안 데고데라는 사람이 판테온 인면들을 그렸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이걸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아마 스케치를 해갔겠죠. 그래서 보고 그렸는데 이거를 안 가본 사람들 어떤 디자이너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아,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다가 여러 건축물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테온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교회로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소로마가 멸망하던 4세기, 5세기경에 교회로 쓰일 만한 건 당시에 이런 바실리카, 기둥이 서 있는 바실리카가 있었고 판테온이었던 건데 판테온 들어가면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교회에서 집회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던 거고요. 오늘날에도 여기서는 교회로 쓰이고요. 일부 무덤으로 쓰이기도 하죠. 여러 교황의 무덤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고요. 또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의 무덤이 이렇게 있기도 하죠. 라파엘로는 36살에 죽었는데 교황이나 주변에 그 바티칸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묻힐 만한 자격은 안 된 데 불구하고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게 대단한 영광인 거죠. 지금도 교회로 쓰이고 있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의자도 좀 있고 여전히 교회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재밌는 건데요. 황제들의 이 두상이 박물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대적으로 쭉 나열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수염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염이라는 게 개인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오래된 사람이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인데요. 이 사람이 수염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수염이 없어졌냐면 피로스란 사람이 이탈리아 남부를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포이니 전쟁 직전에 피로스란 사람이 이탈리아 남부를 들어왔을 때 그 피로스가 데리고 있었던 그리스 병사와 로마인 병사가 얼굴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로마인 병사들이 피로스 병사들의 갑옷을 베껴가지고 입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와 구분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염을 깎자. 그리스 병사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염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의 군인들은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수염이 없어요. 다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입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드리아누스 황제부터는 수염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자, 그럼 트라이아누스부터 하드리아누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요. 상상해보면 그 전까지는 내전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전이 발생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피하 구분이 잘 안 되죠. 특히 그 게르만 사람들은 수염을 기른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수염을 깎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구분이 되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쯤 되면 나라가 완전히 평화로워지거든요. 전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피하 구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번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쭉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쯤이면 다시 수염을 깎습니다. 이 사람은 왜 수염을 깎았을까? 이것도 다시 피하 구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때 다시 내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어요. 개인 취향이 아닌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어요. 자, 동서교의 최고 사제가 수염을 기르고 깎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은 모두 수염을 깎습니다. 기를 수가 없어요.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다 깎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의 사제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릅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들도 수염을 기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동방정교회 최고 사제는 그리스인인데요. 수염 대기입니다. 길러야 합니다. 이게 종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유대인이라고 표방을 하는 하레드라고 하는 정통파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염을 다 길러요. 구렛나루도 일부러 기릅니다. 이것도 종교의 신앙심의 상징이고요. 자,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무슬림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수염을 기릅니다. 여기 탈레반 얼굴을 제가 가졌는데요. 탈레반을 보시면 다 수염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슬림도 볼 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수염을 깎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신앙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수염이 있더라. 그래서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수염이 개인 취향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종교적 의미가 이렇게 있더라. 그걸 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두상에서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